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게 전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되게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정. 근데 우리 한국은, 저희 집안과 제 주변은 인정보다는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했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잘했어. 근데 잘했어는 칭찬보다는 평가거든요. 그리고 누구 중심일까요? 나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에요? 그 느껴지죠? 그럼 나는 평가자예요. 잘했어?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왜 이렇게 못했어? 그리고 뭘 잘못하면 야, 괜찮아. 자,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몇 년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사실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엄마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첫 마디를? 왜? 왜? 왜요? 또? 힘들었겠다. 괜찮아. 재혼 또 해. 엄마도 했잖아. 그런 거 흠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혼하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첫 마디로 엄마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힘들면 고마도. 그런 말투로요? 만약에 딸이 이혼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 이혼해도 엄마 딸, 결혼 전에도 엄마 딸이었다. 너랑 엄마랑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되게 속상한데 네가 이혼하는 게 속상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혼 결심을 저번 주에 해서 엄마한테 말하는 게 아닐 텐데 너 그거 몇 개월, 몇 년, 심지어 10년도 넘었을 수 있을 텐데 엄마한테 말 못하고 우리 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그게 속상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응?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도 네 엄마고 네가 이혼해도 너의 엄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딸의 마음에 진짜 눈물 나면서 진즉에 할 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절대적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성과를 냈는데 잘했어. 이건 평가. 아우, 너무 멋있다. 너 너무 좋겠다. 너 너무 좋겠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드린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가 좋은데 넌 엄청 좋겠다. 이거는 네가 주인공이고 너의 기쁨에 내가 기쁘다는 최고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자는 너야 이렇게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주체자라고 느끼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우리 딸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진짜 멋있다. 막 애가 뭐 이렇게 좀 웃기는 짓 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 진짜 넌 어쩜 그렇게 재밌냐. 흉내도 잘 내고. 이래야지 내가 주체자구나 이런 걸 하지. 지혜비 같은 새끼 저거. 아이고 저 자발머리 없는 새끼 저거 정말. 아니 저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 지랄이야? 들어가! 엄마가 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딱 30분 있다가 이 새끼 어쩜 저렇게 저 지혜비를. 지혜비도 왔다 가셔야 되고 복잡하다 말이에요. 아주 복잡해. 그리고 항상 아이는 감시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체자가 아니야. 그러면 엄마 앞에서 뭐 아빠 앞에서 좀 하는 척 하다가 엄마 아빠 사라지면 자기대로 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달콤해져요. 그게 뭐든. 근데 오히려 까놓고 하면요 별도 잘 못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야, 너
봐. 거실에서 봐.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고 왜 웃어요 지금? 그러면 더 재미없을걸요? 인생이? 아니 자기들이 우리가 살면서 몰래 즐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들의 세상의 맛이 더 없어진다고요. 자, 근데 우리의 언어들은 주로 인정이 많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평가가 많아요. 인정의 다른 이름은 감탄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차지만 좀 감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 거에 내 스스로 감탄하기 어려우니까 남이 감탄해 주길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하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나 변한 거 없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요. 지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지가 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그때 우리는 친구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야, 너무 어울린다. 너무 어울려. 너 진짜 어디서 했어?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어울려. 네 왁구에 너무 이게 대박.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남한테 뭐 할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낮추거나 까. 아니면 아예 얘기 안 하거나. 그리고는 상대방이 더 놀라주기를 바라죠. 그리고는 그 놀라주는 친구들하고 중장기적인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래된 친구들 봐보세요. 편안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걸요. 이렇게 막 바른 말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똑바로 말해줄까? 너 언니 성격 알지? 아니 내 성격 알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알지? 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 이런 사람하고 정말 많이 어울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 인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인정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이 인정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패션에 되게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남자가 개인차지만 한국 남자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분들이 옷 잘 입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근데 여러분 왜 진짜 이렇게 뭐예요 진짜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자, 근데 저는 한국 여성들이 옷을 전 세계적으로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밀라노, 파리, 런던, 동경, 베이징, 뉴욕. 제가 웬만한 데 이런 데 좀 다 가보면서 그런 걸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한국의 여성들은 옷을 진짜 잘 입어요. 그리고 대학에 몇 년 교수를 하면서 봤는데 여대생들도 옷을 되게 잘 입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친구들은요, 직장이나 대학을 다닐 때 옷을 좀 어떻게 입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되게 편안하게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 후드티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깅스. 아니면은 진짜 뭐 되게 편해. 그냥 뭐 캔버스 신발 같은 거, 반스 이런 거.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학의 여대생들 옷들을 보면 짧거나 그리고 되게 과감한 패턴들, 과감한 어떤 뭐 그리고 이제 가방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상대적으로 패셔너블해요. 절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대학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특징이 가지고 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축제가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도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모든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심지어 부모가 리무진도 맞춰줘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파티를 해. 대학에도 파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파티 문화가 아예 없고, 두 번째는 우리는 축제도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화가 있어요?
클럽 문화가 있어. 예? 우리는 무슨 문화가 있다고요? 클럽 문화. 그러니까 강물과 바닷물은 똑같은데 이 물이 위에서 있을 수 없으니 밑으로 스며들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클럽 문화하고 두 번째는 일상의 패션이 엄청 강하게 와 있어요. 일상에서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평상시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았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특성. 자,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정도 얼추 받았으면 그게 있었을 텐데, 그게 좋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가 딱 이러니까 내 삶에는 축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막 야호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막 야 나 이거 됐다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얼굴의 표정들이 이렇게. 그 술자리에 가면은 엄청 화려해. 막 말도 많고 막 갇혀있던 모든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생은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기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쟁 같은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가 보기엔 사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기. 근데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사기를 올려주는 거는 좀 약하구나. 축제는 없고 인정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내가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정에 대한 극단주의자가 됐어요. 첫 번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 딱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 너무 뭐 그래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신난다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고 뭐 저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 그래서 계속 발전해야지. 좋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니까 버릇 나빠지고 결국 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다 안 봐. 그리고 안 좋다고 한 사람, 나한테 비난한 사람 그 비난을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제가 보기에 인생이 깊어질지는 몰라도 어둡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인정에 대한 극단주의적 성향이 생겼냐면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함몰돼 버린다고요. 내가 인정할 만한 권위자가 나타나면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거를 그냥 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너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대학교 때 한 번 있었고 요즘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크게 이제 두 명의 따거가 계시고 이제 잔잔바리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좋게 말하면 헌신이고 다르게 말하면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사이비 종교들이 흥행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모든 교주는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반말을 해요. 그리고 용한 무당도 반말하세요. 어려서 복숭아나무 있었지 집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없어서 살았어. 본인이 틀렸는데 당황하지도 않아. 나갈 길이 다 있고 다행이다. 어려서 복숭아나무 없어서 저희 집은 그냥 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어느 날 영화나 현실에서 볼 때 뭐 좀 말도 안 되는데 왜 저런 거에 저렇게 빠져들지?
왜요? 내가 그분 얘기가 어떤 게 나한테 맞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위자가 어렸을 적에 나와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그러는 게 훨씬 덜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가 훨씬 덜 나왔을 거예요. 권위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그러다 보니까 인정에 대한 극단주의자가 된 거죠. 내가 조금 뭔가 이분이야 라면 함몰돼 버리고, 나머지의 잔잔바리의 일상의 칭찬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제 자아가 생겨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전 이제 올해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되게 좋아요. 저의 20대보다 저의 50대가 전 좋아요. 그리고 저의 30대보다 저의 50이 전 좋아요. 문득. 그때는 너무 생각의 여유,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막 산 것 같아요. 그냥 그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 먹음이 주는 나 스스로에 대한 조그만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여러 가지에서 왔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힘이 빠짐으로써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힘이 빠지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 강연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예전보다 요즘이 더 보기 좋대요. 그래요? 제가 이거는 진짜 최근에 제 갱년기 되게 오래 왔어요. 오래 왔는데 3년째.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갱년기가 이제 들어서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갱년기를 심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 아, 진짜 갱년기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 씨. 제가 이제 갱년기가 너무 심해질 때는요, 저한테 나타난 가장 큰 증상은 무기력감이에요. 다 하기가 싫어. 인간이 기본 욕구도 다 사라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살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한테 말하기도 쪽팔리고 강의해서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안 돼. 제가 최근에 눈이 너무 나빠졌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나빠져 버렸어요. 유튜브가 이게 무제한이 되면서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큰 거 하나 건졌어요. 소비 더 머니라는 채널이 있어요. 소비 더 머니. 네. 쇼미 더 머니가 있는데 그거에 이름을 착안해서 소비 더 머니.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에 돈에 대한 이건데 진짜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 뭐 브랜드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톰 포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톰 포드라는 미국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였다가 나와서 지금은 톰 포드라는 자기 이름으로 이제 향수도 팔고 선글라스 많이 팔고 안경 팔고 수트 팔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가 영화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돼서 뭐 상도 노미네이트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인데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는데 3년 만에 심장이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건
피하고 산소를 온 몸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죽기도 싫다. 살고 싶어서요? 아니요. 죽기 귀찮아서. 이게 저의 현존인데 싶다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인생 행보를 보니?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 그거는 톰포드를 사야지가 아니었었어요. 톰포드 수트를 사고 톰포드 향수를 사야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건축학교에도 들어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옷을 딱 봤는데 그때 자기의 그것이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돼야 되겠다. 강사가 되지 말고 내 이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이제 그리 많이 남았을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오늘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의가 조금씩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이 성경책의 첫 66권의 첫 그 챕터의 그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인데 이제 세상이 시작됐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건 종교를 떠난 일반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워딩이. 제가 톰 포드의 유튜브 그 영상을 봤던 것처럼 결국은 그 언어가 제 안에 창세기의 시작을 또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너무 고맙게 김창호 콘서트가 거의 업계에서 최초로 유료로 관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연장에 아예 누가 오지를 않으니까 돈을 주고 이제 청중을 섭외를 한 거예요. 아침마당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제가 처음 아침마당 할 때 25,000원을 받으셨었어요. 이렇게 하면 5만 원까지 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뇌공학이 아주 간단한 이론이 이게 있는데, 여러분 현장은 우리 지금 200명밖에 못 오지만 유튜브는 많이 보면 100만 명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볼 때 여러분의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호의적으로 듣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누군가가 뭐 웃기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웃으면 사람의 뇌가 그 웃음소리랑 비슷한 표정으로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하는 분들을 처음에 전문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촬영 감독님 계시고 PD님 딱 계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누구한테 하냐면, 방송을 좀 하면서 이제 알아서 하는 아주머니들 관리하는 실장님이 있어요. 이 실장님이 이제 그분도 여기 그분이었다가 이제 짬밥이 되면 총괄하시는 십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이고 실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은 창옥 씨 나 된다고 했지? 나 된다고 했잖아. 좋아.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PD님한테 가서 PD님 안녕하십니까? 촬영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딱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이분이 딱 이렇게 카메라 밖에 있다가 딱 분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탁탁 쳐요, 손을.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아주머니 분들이 PD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강사를 보지도 않아요. 이 실장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실장님 탁탁 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건 완전히 부대 같은 거니까, 군부대 같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살면 그 힘을 받아서 여기로 이게 다시 오잖아요. 물론 그게 인위적인 거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은 고생하시고 나서 어떤 인정을 받으셨고, 여러분은 그 언어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계속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첫 시작을. 이게 앞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또 세상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울림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셋째 딸이에요. 전학을 하고 지금 인턴을 해보면서 또 스스로 독립을 하고 혼자 살이를 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벌이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뭐 이제 뭐 잘한다, 애쓴다 이런 말로만 가지고는 이제 저의 한계가 온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살. 24살. 저는 고등학생이 노스페이스 입고 온 줄 알았는데. 어머 세상에. 가장 놀라운 건 네. 동안인 게 가장 놀랍네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어머니가 계속 말씀에서도 되게 많이 쓴 단어가 잘이에요. 잘. 잘해야 된다.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말 자체가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야, 살다가 잘 못해도 돼. 근데 우리는 항상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말할 때 그 말을 너무 잘 써요. 지금도 잘 쓴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잘했지? 뭐, 합창단 이렇게 저기 콩쿨 나갈 때도 한국은 그래요. 잘하자. 잘하자.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잘했냐? 안 틀렸냐? 항상 그놈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타겟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그 타겟을 못 맞추거든요. 그러면 자기 삶이 되게 날아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 되게 부정당해요. 왜? 난 그 타겟을 못 맞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부모 또 되게 그런 부모, 야, 내가 너 보고 뭐 대단한 걸 하라든? 남들 할 때 해, 너도. 남들 결혼할 때 하고, 남들 직장 다닐 때 다니고, 남들, 이혼할 때 해. 왜 너만 못하니? 이건 적절치 않네요. 남들이 애 낳을 때 너도 좀 낳아. 다 때가 있어, 세상에는.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세상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뭘 빠뜨렸어요. 세상은 절대적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과나 배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추석이 지나고 15일에서 20일이 지나야 맛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그 비싼 과일은 70%가 선물용이래요. 그러니까 싼 과일은 그냥 내가 사 먹지만 비싼 과일은 선물하려고 많이 산대요. 근데 이 선물이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제수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추석하고 설. 자,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과일의 맛이 제일 든 때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부 농가에서 봄에 꽃이 필 무렵에 성장 촉진제를 붓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맛은 아직 덜 든 때예요. 왜? 자기의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때는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기간에 의해서, 햇빛 양에 의해서 우리만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만의 맛이 들 때가.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 때에 이게 좀 어긋나니까 거길 발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받았는데 빵은 되게 큰 거 받잖아요. 근데 먹어보니 맛이 좀 별로야. 그러면 사람들은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뭐 그렇게 뭐 내 돈 주고 사 먹을 만큼 맛있진 않아. 그냥 근데 선물 받으면 뭐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준 것처럼 또 주고 나 이럴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전 인생 얘기 같아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는데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는 자기의 때가 있는 거죠. 결혼도 자기의 때가 있고 인생도 자기의 때가 있고, 그러니 그 때를 너무 일반적 사람들하고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그 프레임으로 보면 자식이 그 프레임을 뛰어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넌 네 때가 있으니 그 때에 맞게끔 살면 되고, 네가 하다가 잘 못해도 엄마는 너 내 딸이야. 그리고 애들이 더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또 부담 갖지 마라 그런 말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아.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부담 갖지 마. 이 얘기가 더 부담돼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봐요, 이렇게. 1번, 엄마는 엄마의 길을 살아가면 돼요. 2번, 따뜻한 온도로 아이 옆에 있으면 돼요. 가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가족은 무조건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말해야 돼요. 차라리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그리고 차라리 좀 너무 진지한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유머를 하는 게 낫죠. 그래야 장시간을 버텨낼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때가 있는 거지 우주의 절대적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30에 결혼할 수 있고 누구는 50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70 전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면 더 일이 틀어지죠. 아니면 모양은 있는데 삶의 맛은 떨어지거나. 그러니 다 우리의 때를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때를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늘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주도까지 오신 것은 이미 잘하려고 보통 애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이번 여행도 너무 잘하고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더 자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주무십시오.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막 또 많이 봐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오늘은 귤밭에 한번 갔다 와야지. 아 좋네 느낌. 이건 적절치. 이건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건 뭐 서서히 끊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렸을 적에 왜 이렇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왜 그런 말만 계속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일이 잘 됐는데도 삶은 그만큼 여유가 없고, 사업이 커질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될수록 일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완성될 때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무엇인가부터 속거나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대학만 가면, 이번에 이 행사만 잘 끝나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계획한 것만 완성될 때 내 인생은 좀
편안하게 쉬고 나는 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이상한 희망 아닌 희망이 있다고요. 아,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난 좀 편할 거야. 그 돈만 받으면 난 인생이 될 거야. 우리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난 정말 삶을 살 거야. 놀랍게도 그 시어머니는 장수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바램을 갖는 시어머니는 여러분의 바램과 반대로 건강하시다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미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됐어. 문제가 또 생겨. 하나의 닫힌 문을 열면 안에 닫힌 문이 10개가 있대요. 그러니 제발 지금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 내 인생은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계속 삶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과 함께 이 버릇을 들이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삶을 계속 뒤로 패스, 또 삶을 패스. 그리고 인간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 이 패턴대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강하게. 그러니 지금 여기를 사는 기술을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춥지 않고 덥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한번 걸음만 걸어보세요. 근데 사람은 보통 걸으면서 마음이 목적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따라가요. 정신은 같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해요. 정신은 같고 몸은 올레길 걸으니까 정신이 올레길 거의 갔어. 아니면 갈치조림집으로 갔어. 이미 우럭튀김집에 이미 가 있어. 점심에 먹을 때 맛집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모든 일정은 그 우럭튀김집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에? 뭔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집에 오면 피곤해 그냥. 아우, 생각나는 건 우럭조림 그 인스타에 올린 거 걔밖에 없어. 그 뭐야 제주도 하고 간 거야 이게. 그러니 걸을 때는 걷기만 해보셔라. 심지어 핸드폰도 꺼버리세요. 딱 5분만 10분만. 그래야 제주를 아주 본질적으로 잘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제주를 그냥 훑고 간 거예요. 차를 마실 때는 그럼 뭐만 마셔봐야 되겠어요? 차만.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 마시면서 이렇게 차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생각을 해. 미친놈. 또라이 새끼. 아니면 근심을 해.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를 통해. 차를 마실 때 근심을 하면 우리는 차를 통해 근심을 마신 거래요. 그러니까 삶을 진짜 산다는 습관은 뭐냐면 차를 마실 때면 뭐만 마신다고요? 차만 마신다. 차만 마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차에 목 넘김의 느낌의 이 잔향이 이렇게 딱 퍼지거든요. 커피든 좋은 것들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게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호흡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뇌에 산소가 가장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때 자기 삶의 문제에서 나와서 자기 삶을 좀 보게 돼요. 이걸 관상이라고 해요. 자기 삶을 좀 객관화해서 보게 돼요. 뭐에서요? 상처받은 거에서. 화난 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에서. 그때 내가 떨어지면 나한테 말도 걸 수 있고 나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근데 그 괜찮아라는 단어가 본인에게 없으면 그 괜찮아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책이나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이건 다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이 햇빛처럼. 지금 우리 이 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빛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받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부모한테 못 받았으면 신에게 받으세요. 신에게 못 받았다면 친구에게 받으시고, 아니면 좋은 책과 좋은 동영상에 있어요.
아니면 이 자연에도 있어요. 결국 에너지 싸움이지 지식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실존하는 에너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받아야 돼요. 어렸을 적에 자석에다가 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그 못에다가 또 다른 못이 붙여.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 좋은 거 많이 만나시기 바래요. 제주 오셨으니까 산책할 때 산책만 해보시고, 당근 주스 마실 때 당근 주스만 마셔보시고, 우럭튀김 먹을 때 우럭튀김만 먹어보시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좀 경찰에 할 얘기를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잡아 그 새끼들! 마음이 아프세요? 돈 잃은 게 속상하세요? 생각보다 가슴이 엄청 아프네요. 이게 한 2년 된 건데.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진심이란 뜻이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래요. 그 이야기 나눈 게. 뭐 가정에 뭐 슬픈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마음이 이렇게 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돈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 사람 마음 어려울 때 도와줬다가 마음 딱 얻어서 또 그걸 빼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일인데, 대표님 일단 귤 한 박스 좀 줍시다. 줘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조금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속상한 일이고요. 또 그걸 또 갚으려면 우리가 또 얼마 억울하고 또 짜증나고 그래요.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또 얽혀 있는 돈이니까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그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붉은 숯을 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대요. 살다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날이 오죠.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빼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꽂혀 있는데 어떤 새끼가 쐈을지를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왜 쐈지? 누가 쐈지?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지금? 독이 퍼지잖아요. 그럼 그 새끼는 죽는 게 아니라 나만 죽고 너무 손해요. 그러니까 얼른 빼내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빼는 게 뭐냐? 오늘 이렇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한 거 잘하신 거예요. 그게 독을 빼내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 독을 빼는 구체적 기술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람은 생각으로 생각을 못 잡거든요. 내가 화가 나요. 생각으로 화를 못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화로부터, 내가 지금 막 불타고 있잖아요, 내 감정이.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못 견뎌요. 왜? 사람이 화가 나고 속상하면 뇌가 시간을 늘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 표정,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막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처음엔 그들이 밉다가 나중엔 누가 미워요? 내가 미울 수 있어. 나 왜 이렇게 나이 먹고 멍충하지? 아, 내가 왜 당했지? 내가 제주도에 왜 왔지? 계속 미워지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제주도에 오게 한 환경, 모든 게 화가 나. 그러면 다 나만 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몸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몸 쓰는 거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뭐예요? 노동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은 영혼의 운동이래요. 이 이론을 처음 발표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은 뭐라고요?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든 좋아하는 노동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어서 이게 막 싱크홀처럼 되거나 폭발하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몸을 치는 거예요. 이 화가, 이 열이 내 신체의 가장 약한 곳. 그게 목이 되든 정신이 되든 간이 되든 위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 운동 꼭 하시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할게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미워해도 돼요. 근데 운동하면서 미워해. 하고 있어요. 네, 네. 운동하면서 미워해요. 노동하면서 미워해요. 그걸 두 개 같이 해야 돼요. 갑자기 용서 안 돼요. 갑자기 잊어버려지지 못해요. 그냥 화나면 화내시고 열받으면 열받다고 하시고 나 술 먹을 거면 술 드세요. 그리고 나 담배 열받으면 그럼 담배 피셔요. 근데 운동하고 담배 펴요. 그 좋아하는 노동을 하고 담배를 펴요. 같이 해야 돼요. 어두움은 소쿠리로 풀 수 없거든요. 어두움은 어떻게 해야 물러나죠? 오직 빛이 올 때만 어두움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어두운 마음을 생각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밝은 게 와야 이게 사라지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운동과 노동이에요. 그러니 이걸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운동과 노동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동 시간을 지키셨거나 운동 시간을 지키셨으면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갑자기 어디에서 뭐가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지킬 때 그게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기도만 하고 자기가 노동 시간과 운동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헛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딸 셋을 키우는데요. 제주살이 하러 작년에 왔다가 지금 1년 살이가 지났고 1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막내딸이 9살이거든요. 너무 막 키우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주위에서는 좀 흉을 보기도 하거든요. 아이를 좀 케어를 해라. 근데 저도 제가 감당 못할 만한 아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잘하는 건지.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적 소리와 내적 소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있고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환경의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 주위 사람들은 되게 지나가는 가십으로 얘기하지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 봐도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잘 안 보거나 좀 그러는 게 있어요. 막 이제 좋은 글들이 많지만 뭐 좀 그런 글도 있어요. 뭐 주댕이 까서 돈 버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이름을 봐요. 옛날에 사귀던 여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되게 불편한 댓글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이미 그 소리가 있는 것들. 그때는 이게 진동해서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저 여기 이마에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저 여기 굴뚝에 찍어가지고 여기 상처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에서 이렇게 막 아라라라 가서 들였다 했는데 여기에 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 뼈 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병대 있을 때 북한군이 침투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사격하다가 총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갈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아이에 대한 걸 뭐 제가 어떻게 해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아서 저희가 여기까지 나이 먹고 온 게 저는 일단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도 누군가의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시절을 겪었잖아요. 어려서. 전 아이에게 살짝 얘기는 하되, 그리고 엄마가 제지하면 아이는 다른 쪽으로 또 할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의 모든 영역을 관여하겠어요. 그러니 살짝 얘기는 하되 아이는 아이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제가 그 대학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인간이 언제 공포를 느끼나 봤더니 몇 번이 있는데, 깊은 물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이런 때가 대부분인데,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딱 한 번인데 얘네들보다 더 많이요. 그게 언제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동의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한 5분 말해봐요 라고 하면, 어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인데, 한국은 이런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육이 별로 없다고요. 네? 일단 식탁에서도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어? 그러니까 뭐로 쳐맞을까요, 대가리를? 아니, 밥 먹을 때도 복 달아난다고 하고, 다리 털면 또 복 달아난다고. 복도 없는 집에 가뜩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최고인 교육인데. 질문 많이 하면 눈치 주고. 근데 외국 애들은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인터뷰도 잘해요. 막 노숙인, 워싱턴 DC에 거기 노숙인 인터뷰하는데, 난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았어. 영어도 잘해, 말도 엄청 잘하고, 막 이 나라의 문제점 딱 TV에 기죽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그리고 애들도, 외국 애들은 애들처럼 말 안 해요. 애들한테 인터뷰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독립된 인격체가 말하듯이 말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국민학교 몇 반, 이렇게 말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툭 그냥 말하지? 그러면 전 어디서 그 교육을 받았나 봤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에 25, 6, 7 이때에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교회 청년부가 한 200명, 250명 딱 요 정도였어요.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뭐 같이 청년 모임을 하고 축의라는 시간이 있어요. 축의. 그러니까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축하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이제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사회자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그때 처음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시간 지나서 뭘 알았냐면, 여기는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뭐 안 한다고요?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대부분의 교육은 주로 평가예요. 그러니까 뭘 딱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칭찬하죠?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잘했어는 내 위주로 남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게 칭찬이냐면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놀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남자들은 외국에서 온 막 여자들 꼬시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자만 먹어보고 이태리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이태리 가보면 이태리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지나가면 감탄을 하거든요. 아벨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벨라. 그러니까 이 뉘앙스도 아벨라 이건 아니죠. 아벨라 개파라이요, 계란이요, 칼가라이요.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할렐루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띄웠잖아요. 아벨라 어떻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매정해요 사람들이? 아벨라 이게 아니라 아벨라. 뭔가 이렇게 놀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손 제스처 하면서 이렇게 아벨라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그거 알죠? 꿀 찍어 먹는 거 하얀 거 토핑 없는 거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나오니까 환하게 웃으시네. 자, 그러니까 놀란다고요. 내가 저 대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강연이라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강사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한 실수가 뭐였냐면 저한테 뭘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3번째 단계에 있거든? 넌 근데 앞으로 70단계가 있어. 너 뭘 잘하잖아요?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요소를 소개할게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뭐가 죽는다고요? 기가 죽어요. 제가 보기엔 초보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도 기가 죽으면 금메달 딸 사람 동메달 따고 메달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그 형들 누나들이 내 기운을 살려줬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 왜 MC를 그렇게 보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뇌로 가야 될 산소와 혈관을 원활하게 못 보내요. 그러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몇백 번, 몇십 번 실수해도 자꾸 뭘 살려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 누나 형들이 그걸 몇 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기하러 나오면 그때부터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어떤 형은 막 이렇게 막 교회 끝나고 막 이게 저기 교회 뒤쪽에서 담배 피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희대 법대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은 이래요. 야 창호가 나 진짜 교회 나오는 거 나 진짜 예수님 반 너 반이다.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내가 지분을 예수님하고 반반 먹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사람인가? 와, 그게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97학번으로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20몇 년 됐잖아요. 근데도 그 형의 그 담배 피면서 하던 대사가 생각난다니까요. 아, 내가 있어서 저 형이 좋구나. 아, 형들이, 누나들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까불면서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게 좋다를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악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성악은 더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성악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리라는 게 남보다 잘이 아니라 들숨날숨으로 우리가 하는 삶이든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관계든이 순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교육 체계와 우리의 인식 체계의 상당 부분 많은 게 제가 보기엔 제가 성악을 배울 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는구나.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뭐라고요? 걸렀다. 그리고는 회색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의 기운을 세워줬던 그 형 누나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큰 모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선생님이 되었고 선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깨워주려면 제가 보기에 진짜 필요한 건요, 교육이 아니라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잘하면 좀 요만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분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 강연에서도 했어요. 결국 공황장애가 온다.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다. 한 테스트 해봐라. 집에 가서 이렇게 여보 사랑해요 해봐라.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밥을, 남편에겐 사랑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사랑 원치 않는다고요. 남편에겐 인정을. 인정의 다른 이름 칭찬. 그래서 제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은행이 돈을 꿔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지인이 돈을 꿔준 적이 있다고요. 이걸 가불이라고 해요. 근데 칭찬에도 가불이 있어요. 칭찬을 좀 땡겨주는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땡겨준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요만큼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좀 요만큼 말해주는 거예요. 네. 뭐 승진했어. 사실 때 돼서 한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지. 때 되면 다 한다 자기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냉정하게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네. 뭐 승진하잖아요. 오빠 겸손해야 돼. 겸손해 항상.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나 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부모와 어른에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줄이고 잘못된 건 더 과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군기는 들었는데 사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 성과는 내는데 삶의 만족감이 떨어져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져. 지금 여성분들 표정이 그런 건 어떤 세계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지고, 돈이 있는데도 근심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지식이 많은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거만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공 전에도 인간의 삶은 있다고 보고요. 성공이 최종적인 목적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극도로 희열을 느끼다가 바로 찾아오는 느낌은 허망함이에요. 아, 이젠 어떡하지?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막 해서 어떻게 결혼했어? 그럼 그때부터 찾아와요. 애들만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스산함이 찾아올 거려. 이 프로젝트만 완성시키면 나 진짜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이 또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사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있어서 좋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잘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계속 평가만 받아봤어. 그렇게 엄마가 됐어. 그러면 애들을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야. 평생을 성격 자체가 원래 엄마는 그런 여자야. 알았어? 뱀 나오고 마지막에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도 원하고 애들도 원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새 엄마 쪽으로 지금 큰 맥이 잡혔거든요. 사실은 그걸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만. 근데 왜 말투가 저런지 계속 몇 년을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은 왜 말투를 저럴까? 난 자식이 위해서 산다고 하고 너희들 때문에 엄마는 다 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식한테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이 원래 그래. 평생을. 왜 이런 농도 전후로 말을 할까 봤더니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많이 평가받아봤더라고요. 그냥 너가 있어서 좋다.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거 너무 좋네. 이 시기를 못 버텨본 거예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기네. 이게 있는데 초기에 그 기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라도 기운을 받아야 돼요. 내가 평가받지 않고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모자란 게 있으면 캐릭터로 살려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또 띄워주고 내가 이 공간에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의 기운들이 막 아우라가 쫙쫙 뻗지는 거죠. 그리고
뻗고 나서 불필요하면 가지를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그렇게 못 해본 거예요. 어려서 못 해보고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못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룰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성과를 낸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 되게 바르게 살으려고 애썼어. 노력했어. 그러니 날 알아줘. 근데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로만 인간관계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모질라도 매력 있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가 받아보고 그 평가 그 룰을 잘 지킨 것이 자기의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 사장님도 직원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형에게 오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때 형 교회 끝나고 담배 피던 형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반 나 반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대에서 사람들하고 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줬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좋죠. 난 어떻게 커서 어떤 모습이 되었나? 그리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건 여러분이 자기의 위치를 보시고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형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우리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한없는 인간의 짧은 시간에 누군가 만나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와서 좀 삶의 영향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마 좀 힘드셨죠? 네. 근데 또 살은 안 빠졌네요.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또 그나마 또 보상이라도 되는데 또 힘도 들고 살도 찌고 참 속상하죠. 저는 올해 50이 됐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인생 플랜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강연을 할 때는 강연을 막 미리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마치 어떤 심리냐면, 여러분 결혼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아무리 남자들이 뭐 많이 가게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하루 2끼에서 3끼의 밥을 계속 차려낸다는 거는 집에서 밥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재료가 사실 뻔하거든요. 제철에 나오는 게 뻔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막 모든 재료를 살 만한 충분한 뭐 여유가 있으면 뭐 이것도 사고 뭐 제비집도 사고 뭐 어디 뭐 인도에 뭐도 랍스타도 사고 뭐 그럴 텐데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한계도 있고. 저는 그런 주부들의 마음을 오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강의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딱 그래요. 뭐 엄청난 새로운 재료를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제가 한 뭐 100살, 200살 살았다면 야, 내가 150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죽어봤니? 나는 부활해봤거든. 막 이런 얘기. 천국 가봤어? 다 천국 가봤잖아. 막 이런. 난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장난 아니야. 나는 막 또 환생도 해봤어.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소재를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식재료 뻔한 걸로 계속 가족들의 만족도를 올려야 하는 그 사람들과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집안에 그걸 먹는 사람이 까다로운 식구가 있으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분 뭐 남편들이나 아이들이 여러분이 아무거나 줘도 아 엄마 진짜 맛있다 최고 이러는 집이 있을 수 있고 두 그릇 먹고 이렇게 맛이 없네 짜 자기가 지금 요즘에 간을 좀 못 맞추는 것 같아 짜다고 누가 요즘에 이렇게 짜게 먹어 싱겁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집이 있나요 없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비슷한 재료 쓰면 저거 37회 때 했던 말인데 또 하네 비슷한 얘기 나 다 아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대사를 칠 때 지가 미리 대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극 가도 그런 사람 있죠. 라이어 한 5번 봐가지고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막 치고 막 상대방 엄청 김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부들하고 프랑스, 네덜란드로 촬영 가는 TVN 그 방송이 있었어요. 가이드라고. 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되기 전에 사라져버린 프로가 있어요. 근데 주부분들하고 해외에 처음 나간 분들이었어요. 여권이 없는 분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권을 만드신 분들.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네덜란드에 막 그 튤립 막 몇백만 송이 핀 곳, 막 프랑스의 그런 막 고풍스러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오셔서 여행 유럽 쭉 해보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나고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나라라고 했냐면요. 그 밥 안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뭔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좋은 데를 두고. 근데 그게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그 마음이구나. 삶은 비슷하고.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고. 그리고 먹어보면 나 그 맛 안다고 하고. 근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평불만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엄마 밥이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엄마가 먹겠어. 그러면 되게 이거 나 이 역할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못 하겠는데 너무 힘 빠지는데 왜냐하면 감사하게 먹어줘야 또 할 힘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런 생각이 한 2년쯤 지나서 들더라고요. 모아둔 돈이 좀 내가 넉넉하게 있으면 이제 이 일을 안 하고 싶다. 전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권태가 깊어요.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별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또 사건 사고로 결혼하게 되고 막 그러면 별 기대도 없으니까. 근데 나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자, 여러분 얼굴 안 나오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강사님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 얼굴 안 할게요. 그럼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표정이 가장 지금 좀 어두움이 많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뭐. 서로 피차 입장이. 남편은 또 막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 주신 것도 있어요. 제 경우는 너무 좋아서 한 거예요. 이 강연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줘도 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자식 기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날 안 그럴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별로야.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가 충격받거든요. 왜? 전에 그 열정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난 변한 거잖아요. 그때 되게 큰 충격이 있어요. 그게 결혼이든 연애든 직업이든 친구 관계든 취미든 그 무엇이든. 인생 살다가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안 되고 힘든 게 뭐냐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 열정이 저 상대방과의 저 분야와의 관계에서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교자가 된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은 통째로 사라져 버리고 나는 뭔가 변절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뭐 하죠? 누구만 있을 거예요? 실자로 시작하는 거. 좋아요. 내가 나에게 뭐 한다고요? 사람이 남한테 실망하는 것보다요, 충격이 한 10배 강한 건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나, 정의롭다고 생각했거나,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하는 사람은 이 충격이 너무 커요. 그때 건강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는 양상은 두 번째예요. 1번 자살한다. 2번 삶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흘러가게. 바닷가에 떠다니는 빈 유리병처럼 나이에 흘러가게, 큰 시류에 흘러가게, 그냥 방치하는 거죠. 저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당황스럽고, 내가 20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했던 그건 뭐지? 난 더 이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네. 근데 그때 더 사람을 서글프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거든요. 난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어도 이 시간에 강연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한테 충격을 받겠어요. 내가 변절자가 됐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얘기해 줘 볼래요? 행복하게? 너무 추상적이다. 또요? 태풍이. 포프리. 포프리 사장님하고 유튜브 하면서 계란 팔면서 두유 팔면서 살아라. 또요?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샤인샤인. 그다음 뭐예요?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힘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줬어요.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때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포프리하고 해서 하늘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제육볶음을 팔면서 하늘을 보면서 스킨볼트를 하고 하늘을 보면서 포프리를 이렇게 두유 자 받아가세요 하면서 너무 지혜로우시다. 야, 진짜 역시 이래서 사람은 지 머리로만 살면 안 돼. 맞아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건 삶의 절대성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무속인 분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죠. 양심 있는 일을 하면서, 양심 있게 돈을 벌면서 하늘을 보는 거죠. 저는 스킨볼트가 많이 팔리고 두유가 많이 팔릴수록 공짜 강의를 하려고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요. 나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이기라고 표현할게요. 그전에는 약간은 억울한 이타주의자로 산 것 같아요. 되게 남들을 위하지만 홀로 있을 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상을 원해요. 즉각적인 보상이 뭘까요? 사람의 정신의 몸에. 택배라고 하죠. 대한민국 물류망이 너무 좋아서 저녁에 시킨 거 새벽에 갖다 주고 아주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아니면 먹는 거. 그때 먹을 때 슬로우 푸드를 먹을까요? 패스트 푸드를 먹을까요? 그렇죠. 내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브로콜리 삶고 비트즙도 내리고 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맞춰서 먹어야지, 이렇게 안 되죠. 그때 우리를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 패스트푸드예요. 아니면 자극적인 거.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보상해요. 그리고 뭔가가 쌓이기 시작해요. 아주 서서히.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주체자가 돼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주체자가 돼서 나를 하는 거예요. 게임이 나를 목줄을 메고 다니는 거랑 내가 가끔 게임을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술을 내가 분위기 내고 싶고 뭔가 기분 내고 싶을 때 와인 같은 거를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마시는 거랑 술이 나를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술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 그때는 좀 많이 마시게 되죠. 네. 그런 거죠. 돈 안 받고 강의해서 기분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려고 시작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심으로 하니까 강의가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그만 개를 키웠는데 사랑으로 너무 사랑을 주니까 얘가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개가 저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운동선수처럼 타자처럼 투수처럼 자기의 그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연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는 강연자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강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제 안에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대상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결과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연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해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내가 이 오빠를 만나니까 이렇게 애교가 있는 여자였네. 근데 또 저 오빠 만나니까 계속 담배 피게 되고 막 오빠 아니라고 진짜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남자 만나면 어머 내가 진짜 이렇게 여성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그 누구를 만나도 그냥 딱 나의 딱 그 어느 정도가 있다. 아니다, 난 누구를 만나면 되게 스윗해졌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 되게 무덤덤해졌다가 난 그런 좀 상대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럴 수 있고, 아니다, 난 상대방이 누가 되든 난 그냥 딱 내 느낌이야. 그게 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여러 가지 기질도 있겠지만 제 어렸을 적의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엄마가 엄청 커 보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국민학교 있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좀 나이 잡사 보여서 좀 젊은 분들로 뽑았어야 되는데 좀 나이 잡순 분들만 어떻게 뽑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간다든지 집에 갔을 때 국민학교, 자기가 나온 학교를 한번 가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운동장에 가서 모두 다 하는 동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네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네에 앉았을 때 뭘 느껴요? 아주 엉덩이가 타이트하게 그네에 쫙 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옛날에는 친구랑도 같이 앉았는데 이렇게 작았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네는 작아진 게 아니죠. 뭐가 커진 거죠? 자기 엉덩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네가 이제 딱 끼는 거죠. 부모님이 변했던 게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너무 작았던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5살이었고 부모님이 처음 싸우는 것을 목격한 게 7살, 8살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보는 것은 성인으로 치면은요, 군대에서 성인 군인이 내가 전투를 하는데 슈탄이 떨어져서 내 옆에 있던 전우의 내장이 파열되는 게 내 눈앞으로 팍 튀는 거를 보는 충격과 비슷한 레벨이래요. 그리고는 이게 여진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애들이 경기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낮에 너무 충격적이거나 막 혼이 났거나 무서웠거나 이러면,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정신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어렸을 적에, 사실 그때 부모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전학을 갔거나, 그래서 전혀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됐거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엄청 큰 일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를 한두 번 한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부모님 한 번 뭐 안 싸우시는 부모님 뭐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좀 어떠셨어요? 좀 다투셨어요? 아니면 전혀 안 싸우고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왠지 여러분 기운이 많이 다퉜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 느낌이 좀 이게 스산하거든요. 이게 뭔가 말하고 있지 않아도.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한 번 크게 싸운 게 아니고요, 불특정하게 계속 싸우는 거죠. 불특정하게 이사를 하거나, 좀 적응이 될 만하면 이사해버리거나, 적응이 될 만하면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근데 거기에서 더 나쁜 거는 희망이 없는 일들이에요. 즉, 이 일이 좋아진다는 희망.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은 제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출근하면 뭐가 있어요? 퇴근. 이렇게 합창이 나오나요? 이때까지 서로 각각 흩어졌던 마음이 퇴근이라는 단어로 아주 나인 심포니처럼 그냥 하나가 되네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고통들,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저는 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환경에 좋게 말하면
아주 센시티브하고 그게 잘못되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면 거기서 아주 작두를 타듯이 막 잘 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가면 과도한 눈치를 보거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억울해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이제 고상한 말로는 이렇게 내려놓겠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갑자기 뭐 이렇게 사장님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좀 더 뭐 그러면 대우를 해줄게.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쌓였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갑자기 아니었겠죠. 오래전부터 그 자극을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성격이었겠죠. 그만하고 싶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쌓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팡 하고 터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왜 저래? 미친 년 아니야? 진짜 또라이인가 봐. 이때까지 그냥 되게 그냥 천사처럼 그냥 있더니 갑자기 지랄 연병을 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더 억울해져요. 저는 좀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 거냐? 누군가가 적절하게 응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비난하는 가운데 서냐?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과를 냈어도 반응이 없고 힘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위로도 외부에서 받고 칭찬도 외부에서 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내부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내부 안에서는 위로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칭찬도 안 되니까 자꾸 주변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왜 안 알아주지? 정말 억울하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 칭찬하잖아요. 그럼 칭찬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의 삶은 훌륭하고 그때의 삶은 열등하냐?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과거보다 성장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를 상당히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 여성들은 과거의 사진을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본인이 시술과 각종 수술을 받기 전 사진들, 아니면 살이 좀 쪘을 때, 아니면 어렸을 적 사진을 찢어버리거나, 그래서 앨범에 보면 중간중간 뭔가 벼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자기 받아들임에 진짜 괜찮은 지점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더 나아지지 않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또 알거든요. 인간은 많이 알수록 자기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연장에 가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말을 하고 이렇게 여운을 가져야 되는데 막 이래. 그러면은 이거 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틈이 없이 그냥 계속 응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요즘에 어쩌면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우 같아요. 자존감 하면서 애들을 그냥 너무 보호하고 너무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당연히 안전한 게 중요하지만 너무 막 그 무결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은 결국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실험을 했대요. 모유 실험을. 첫 번째는 아이가 울지 않았는데도 모유를 수유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가 암만 울어도 절대 수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가 울 때 바로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이가 울어도 바로 주지 않고 조금 더 울게 내버려 두고 그 시점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암만 울어도 주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별로 갖지 않는데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마음. 그리고 울지도 않았는데 바로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근데 또 울었는데 바로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바로바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데요. 누구랑 결혼하나 봤거든요.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이래요. 고개를 심하게 흔든다는 건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타이밍이 내가 원한다고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고 그 노력의 끝에 바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노력하고 한두 텀 지나서 내가 어쩌면 포기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시점에 예상 못한 사람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예상 못한 환경이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러니 요즘 최근에 뭔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극단적으로 막 안 돼. 요기요 시켜 막. 그러니 결론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있지 마라. 홀로 서되 혼자 있지 마라. 혼자하고 홀로는 되게 다르거든요. 홀로 서서 혼자 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늘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홀로 서서 먼저 자기 자신과 서서 걸어보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신청하신 것도 뭔가 그걸 클릭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좋아요. 삶에 괜찮은 것이 지나갈 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삶에 괜찮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잘 안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앞에 지나가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좋아요도 누르고 방문도 하고, 그러면 삶의 빅데이터가 그걸 알아내서 아, 저 사람이 이 삶에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유사한 걸 또 보내줘야지 라고 우리 앞에 무언가를 또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버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저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못 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시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살면 개인의 삶의 질이 상당히 괜찮아질 거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든 그렇지 못하든, 유명해지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나태주 시인님께서 유퀴즈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다.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존재로서 상당히 소중하다. 왜요? 사람들이 묻죠. 왜 소중해요? 코코 샤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죠? 코코 샤넬? 우리 여성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채널백.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흔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무진장 찍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안 팔리면 싸게 팔지 않고 어떻게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그거 나 하나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얍삽하고도 인간적인, 그냥 태울 거 나 하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에르메스도 하나 주면 좋겠고. 자, 희귀함을 위해서 엄청난 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시간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한정판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유명하든 유용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이 삶에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유한하거든요.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자는 없고, 그러니 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삶에 지나가는 좋은 거를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구독할 힘이 있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를 힘이 있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 힘이 있으면 댓글을 달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문만 해도 삶의 빅데이터가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와 유사한 것과 그것의 뉴 버전을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자꾸 살아봐야 내 삶의 영혼의 골수가 축적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 젊음을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적에 어쩌다 이런 얘기하고, 젊은 연인들 막 보기 좋으면 아 너무 좋다, 저 때도 좋고 또 나이 먹어도 좋잖아, 이런 게 아니라 오래 못 가, 저 지랄 연병하는 것들 오래 갈 거 같냐, 누군 안 해봤냐, 그런 회의주의자가 돼서 참 나이 먹고 보기 안 좋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힘든 상황 안에 다시 주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조그만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그런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이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막 해서라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